네네. 완성된 전체의 이 글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어, 네네. 내가 옳았어, 이런 말이었어요. 2021년부터 마음에 담고 요인을 분석을 했잖아요. 뱅고만을 칼을 살아서 넘긴 거라. 사실이니까 쪽이 원래 뭔가 기회를 많이 준 다음에 걷어가면서 서로 경쟁도 하는 성장하는 구도를 만들었던 걸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좀 까먹었던 건데 자, 8월 28일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곳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 여기는 지금 CF 솔루션스라는 회사의 사무실이고 지금 뒤로 조지 워싱턴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뉴저지 포트리고 돌로 넘어가면 맨해튼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소개를 이 회사는 사실 만들어진 지가 뭐 10년도 안 됐는데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등등을 위시한 우리나라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호주나 영국 이런데 영미권 국가로 진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력 파견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뭐 어떤 CRM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네. 사무실이 엄청 좋습니다. 커피가 커피도 일단 마시고. 커피, 커피 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커피 여기 에스프레소 기계가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항상 드립 커피만 먹다가 이렇게 마시는 순간 제가 너무 맛있어요. 이랬더니 아, 그 알겠습니다. 밑단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가 여기서 뇌가 이렇게 진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큰 사건이 있었어요.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잭슨 홀이 지난주에 네. 미팅에 있었고 파월 회장의 발언이 생각보다 굉장히 셌어요. 맞아요. 예. 작정하고 얘기를 네, 했죠. 네, 네, 네. 저희 미나리에서도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네, 네. 저희 동시 접속자가 13,000명이 넘었다. 네. 라고 저희 PD가 꼭 이야기해달라고. 아니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중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경우도 잘 없고 네, 특히나 네.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상은 특파원이 가서 현장 영상도 해주니까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희 하더라고요. 이상은 네. 워싱턴 특파원께서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또 분위기도 전달하고 취재도 또 하셔서 기사도 지면으로 온라인으로 쓰고 해서 고생을 하면서 시청자, 구독자분들 또 독자들에게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러니까 파월이 The time has come이라고 때가 됐다라고 그냥 작정해서 말을 해버리니까 모든 게임이 딱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리고 저는 그 공유받은 사진 중에 너무 후리하게 정말 낚시하러 낚시하러 가시는 온것 같은. 그런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분 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셨나 보다. 네. 그렇게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또 휴양지이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티턴산이 보이는 굉장히 네. 좋은 곳이더라고요. 네, 네. 사실 하기 전에는 뭐 시장을 서프라이즈 시킬 만한 네. 그런 뭐 파급력이 재작년만큼 있지는 않겠지라고 맞아요. 생각을 좀 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네. 저희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했잖아요. 김 맞아요. 다 빠졌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장이 꽤 크게 맞아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비둘기란 말도 맞고 그런데 좀 그 파급력이나 저희가 이렇게 느꼈던 이런 타격감으로 생각하면 비둘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배께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승리 찬가라고 표현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승전보. 거기에 뭐 워딩, 뭐 때가 왔다라든지 네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워딩이 아니라 전체 이 하나의 네네. 완성된 전체의 이 글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겼지, 음. 내가 이겼어, 네네. 내가 옳았어 이런 말이었어요. 한때 내가 그쵸. 살짝 조금 삐끗했지만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예전에 일시적이란 내가 말이죠. 일시적이라고 했었는데 네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더 오래 갔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을 했고 했지만 결국 지금 돌아와서 보니 이건 결국 일시적이었어. 네네.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내 임무를 끝내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거야. 음. 이렇게 이제 문맥이 다 짜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2년간 가슴 속에 쌓아놨대. 욕을 막 먹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일시적이야. 너 때문에 뭐 지금 난리 났어. 뭐 이런 일찍 것들 잡을 다 수 쌓아놨다가 호미로 잡을 수 있는 거 지금 그렇죠. 가래로 맞게 생겼다. 근데 이제는 다 써놓은 거죠. 그게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거야. 음.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요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까보면 일시적이었어. 인플레이션. 그런 완전히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옳았고
너희들이 틀렸어. 아니 너무 어처구니 그런 것 없는 게 일시적이라고 하면 그 일시의 기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야? 2년이 최소 2년이면 잭슨홀 그때 난리쳤던 게 2년 전이니까. 2년이면 일시적인 건가? 2년 2021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맞아요. 공하신 분이네. 2021년 말에 처음으로 그 일시적이라는 욕을 듣다가 2021년 11월에 내가 이제 전환을 할 거야. 나 우리 금리를 네.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3년 만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 그러신가 봐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역사에 남을 어떤 실패한 페드 의장으로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할 텐데. 그 문장 안에서도 이게 결국에는 역사의 후대에서 이걸 평가를 하겠지만 이라면 끝에 매듭을 짓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굉장히 이거를 잘 마무리했다는 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입방정을 떨어도 되나 약간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입방정을 떨어도 되나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 게 그런 좀 걱정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 잡았다. 네, 이제 네. 승전보를 올렸지만 진짜로 맞느냐? 앞으로 이게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서 100bp, 200bp 뭐 언제까지 뭐 2, 3%까지 내리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한 게 계속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어서 이게 진짜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에 그 발언 자체로 그 사람들의 소비 심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도 전략적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또 시장에게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필요도 하지만 그 강도 자체가 너무 세지 않았나라고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 페드 내부에서도 일부는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내비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느냐 아니느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아니고 네, 네. 뭐 25bp, 55bp를 내릴 거냐 뭐 이것도 얘기가 많지만 사실 그것도 큰 이슈는 아니에요. 네. 뭐가 제일 큰 이슈냐면 얼마나 앞으로 빨리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최종 금리가 얼마냐 네. 거기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앞으로는 핵심이 되겠고요. 네. 월가에서는 대부분 한 3.5에서 3%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게 2.5%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두 차례 페드 위원들이 장기 중립금리를 점도해서 올렸죠. 그래서 네. 2.8이 돼 있고 이번에도 아마 그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통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네. 그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뭔가 인플레이션 환경이 과거와는 지금이 좀 달라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내려가도 내려가는 속도나 최종 금리의 도착 지점이 시장이 생각하던 것보다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으면 어떡하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거하고 연결된 게 또 11월 대선입니다. 네, 네. 대선에서 누가 잡아서 어떤 세금 정책 또 관세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플레이션 충동을 다시 자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2%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모하메드 엘 레이언 그 사람도 계속해서 이 2%의 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게 관성인 거지 어떤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축구 네. 골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럼 네. 어떤 사람이 야 축구 골대가 지금 너무 넓은 거 아니야? 네. 좀 좁힐까? 그것도 근데 축구 무슨 골대가 근거로? 얼마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네, 그냥 네. 그 골대 크기를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골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넓히자 그렇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받는 사람도 그렇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답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 그 목표치가 있다 해도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대충 그 언저리로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번 되는 잭슨홀 회의에서 반성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았는데 뭐 1.5% 이렇게밖에 안 됐죠. 2008년 이후에 네네. 쭉 안 되다가 근데 목표가 2%잖아요. 처음으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물가를 지금 우리가 2%로 보고 있지만 딱 2%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이게 1%, 1.5였으면 2.5나 3도
당분간은 허용할 수 있어. 전체 평균으로 예, 치면은 평균 네, 네. 장기 평균으로 보면 이게 2%야. 네, 네. 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러다가 대응이 늦었다라는 네. 거에 대한 반성이 좀 있었어요.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네, 그래서 이 AIT라고 하는데 Average Inflation Target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앞으로 당분간 말이 좀 없어지지 않나라는 네, 네. 생각도 좀 나오더라고요. 국채 금리도 뭐 그때 잠깐 3.7대까지 그쵸. 내려갔죠. 네, 지금은 다시 3.8 위로 올라와 네, 있죠. 네. 그리고 뭐 기쁘게도 환율은 저희 기준에서 기쁘게도 환율은 조금 조금 내려와요. 네. 근데 그 맞아. 10년물 국채금리도 아까 말했듯이 장기금리하고 네, 다 네. 장기 중립금리하고 똑같이 연동이 네, 돼 네. 있거든요. 평상시에 과거에 보면 한 10년물 빚이 100bp에서 150bp 정도 텀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10년을 빌려주니까 돈을 좀 더 받는 게 네, 이제 네. 텀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중립금리가 2.5라고 보면 거기에 이제 100bp에서 3.5에서 4% 사이 네. 요 정도로 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중립금리가 올라갔다고 보니까 2.8이면 3.8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현재 3.7까지 내려오더니 급격히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매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안 3.8로 올라가고 이런 일이 현재 있는 것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립금리가 얼마에 있느냐라는 그 토론의 선상에 있는 겁니다. 볼 스티프닝이 계속 뭐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불확실성이 앞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좀 무서워지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뭐 환호할 만한 이슈이지만은 동시에 경기 침체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속도가 어떻게 될지 침체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네, 또 물론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부분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후행적으로 금리를 내려왔잖아요. 가장 네, 대표적인 네. 뭐 금융위기 워낙 유명하고 네, 그 전에 네. 뭐 70년대나 8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약간 그래도 다른 건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력을 보고 워낙 일단, 올려놨으니. 네, 일단 네, 네.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네. 약간의 기대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큰 폭의 인하로 또 이어지진 않는 것 때문에 네, 시장이 막 맘 놓고 환호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가 약간. 맞아요. 네. 패드워치로 보면은 물론 그건 너무 항상 바뀌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연말까지 FOMC 중에 한 번은 50bp를 내려야 지금 패드워치 예상치에 네, 맞는 1%포인트를 네, 네. 보고 있죠. 네. 지금 보면 뭐 JP 모건은 하우스가 워낙 보수적이고 비관적이어서 네. 50bp씩 두 번이나 한 다음에 분기마다 25bp나 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네, 네. 또 그렇게 보면 한 번은 더 크게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변수는 결국엔 대선이 되는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좀 더 빨리 가느냐, 후에 더 먼저 가느냐. 저희가 대선 이야기도 할 텐데 네. 그 전에 한번 다른 변수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런 지정학적 이슈도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헤즈볼라랑 무력 공방 이어갖고 하마스랑 그 휴전 협상을 하고 있죠. 협상이 결렬이 됐죠. 네. 물론 이게 막 다들 확정되나 하지만 아주 큰 확정은 되지 않긴 한데 다행히.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유가는 반응이, 또 내려가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번 공방을 벌이고 그날 아침에 또 리비아가 석유 생산 전면 중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유가가 확 좀 잠깐 뛰었잖아요. 네, 그날 네, 하루는 네. 진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로 이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그날은 했는데 바로 그 또 다음 날부터는 네, 다시 네. 떨어지면서 이게 확실히 시장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게 유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보다는 중국 경기 침체와 이런 거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미국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딱 뒤를 지켜주고 있으니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실히 좀 둔감하게 반응하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발 변수라기보다는 상시적으로 네, 안고 상시적으로. 가야 하는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위아래로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유가가 더 오르는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쇄할 정도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다음 달 말부터는 오펙 플러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있었던 이 감산이 마무리되면서 단계적으로 증산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두 가지 요소를 결국에는 막지 못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큰 틀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유가 전망도 이후에 바로 나온 보고서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이제 뭐
브렌트 기준으로는 $80 중반 잘 가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네, 네. 이미 그걸 계속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유가 계속 틀리다가 거기에 제프 커리라고 원자재 헤드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잘려가지고 지금 잘리고 이제 날아간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뷰가 좀 나쁜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네. 그래서 낮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정학적 요인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막지는 않는 한, 네, 네. 그게 막히지 않는 한은 지정학적 요인은 일시적이고 그 전반적으로는 펀더멘탈, 즉 공급과 수요를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란의 모습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란이 키우던 그 하마스의 지도자가 네. 우방 지도자가 자기 수도에서 죽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복을 안 하고 우리 휴전 협상 계속하면 보복 좀 늦출 수 있어요 이러더니 그냥 흐지부지 되고 지금 휴전 협상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란. 그 얘기는 이란은 지금 전쟁을 확대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투자자들 너무 힘들었으니까. 맞아요. 그건 그동안 너무 힘든- 많은 제재를 제재를 받았고 받았다가 이번에 좀 풀리려는데. 좀 예. 지난 2, 3년간 그래도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이 그걸 봐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석유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살림이 폈죠. 그런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국민들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반발도 많아지고. 이런 거를 투자자들이 보니까 이란이 저런 상태면 호르무즈 해역이 막힐 턱이 없고 그러면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스라엘이 싸워봐야 그게 걔네들은 어차피 기름을 안 가진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중동에 있다는 것뿐이지 그게 어떤 세계 유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공급으로 가면 수요는 중국이 계속 저러고 있고 중국은 특히 전기차를 가장 많이 지금 네. 보급하고 있는 가장 빠르게 혼자 독보적으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 수요가 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또 미국도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좀 연착륙을 하지 않겠어 하지만 연착륙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둔화하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오펙 플러스는 이제 10월부터 감산을 줄이고 뭐 이런 요인을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갈 요인은 없는 것 같다라고 월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약간 보태면 이 라이시 대통령이 죽고 나서 새로 이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 최고 지도자로서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본인 사람을 더 좌지우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최근 발언이 강경한 발언이 아니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미국하고 나는 적대적인 나라니까 근데 우리하고 좀 뭔가 쉽게 하려지 마 이런 식의 톤이지만 AP에서 멘트한 거 보니까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을 약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할 수 있어라고는 말은 하는데 그 뒷단에는 협상하면 약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중지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약간 상상을 더 해보면 본인이 대화를 더 하고 싶다 해서 지금의 제재를 좀 더 풀어보고 싶다. 다 풀린 게 아니잖아요. 이란 네.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좀 이어지면 밀당을 하고 있는. 훨씬 더 네. 이 긴장 수위가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니까 그 카이로에서 하마스랑 이스라엘 측의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나오지만 보면은 계속 백악관 쪽에서는 우리 계속 그래도 하고 얘기하고 있구나. 있고 실무지 남아 있다. 근데 휴전은 안 될 거예요. 네네. 네타냐후가 어떻게든 휴전을 안 하거든요. 네네. 휴전을 하면 자기는 정치적 생명을 잃으니까 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협상단이 돌아와서 이 네타냐후의 사보타지 때문에 우리는 네네. 이게 협상이 안 된다라는 네. 말이 이스라엘 협상단에서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 정치가 어떻게 보면 연정이고 그 협상단도 이제 강경파, 온격파가 있는데 온격파가 보면 다 야탄야후가 될 만하면 뭘 갑자기 들이대고 네네. 될 만하면 뭘 바꾸고 하마스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휴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휴전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계속해서 더 큰 확전이 가지 않을 정도에는 이제 계속 저강도의 하고 전쟁은 있다. 유지돼도 상관이 없다. 네, 그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소통 창구는 네.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읽은 시장에서는 더 크게 반응하지 네.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골드만삭스 유가 전망을 봐도 네네. 그 변수들 중에 중동 쪽의 리스크는 네네.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변수가 중국 경기 침체, 네. 오펙 플러스가 이제 내년 9월까지 예정된 이 감산하는 네, 네. 것을
얼마나 진짜 그대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음. 감산을 더 혹시라도 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변수지. 뭐 중동은 그런 변수에조차 끼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네. 그런데 좀 그걸 보면서 또 하나 좀 안 됐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백악관은 그런 거 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지금 이제 남은 일이 예. 자전거 타고 약간 주변 네. 둘러보고 이런 거군요. 설리번 이렇게 왕이 만나러 가도 별로 크게 뭐 이렇게 맞아요. 이슈가 그냥 많이 갔구나. 뭐 그러고 네네 있는 그 것 정도로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대선 이슈에 모든 게 다 묻혀 있는 지금 막판까지 토론을 하니 많이 하다가 네. 하기로 하는 했죠. 수순으로 네, 지금. 일단 9월 10일 날 해리스 ABC 는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 네. 말씀을 네. 예. 원래는 양측이 정말 기싸움이 엄청 팽배하구나. 이게 이 스윙 스테이트도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판인데 사실 트럼프는 이렇게 오픈 마이크 해놓고 막 떠들면 사실 상대하기가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자기 알면 그냥 해버리니까 네. 대화가 아니라. 그거를 마이크를 끈이 많이 들고 싸운다는 게 네. 야, 이 정도로 정말 치열하구나. 두 후보가 왜냐하면 치열했었구나. 이길 싸움을 해야 네. 되니까 이길 음. 토론을 해야 하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기준과 네. 룰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네네. 공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약간의 합의를 이번에 네. 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최근까지 전해진 걸로 네. 보면. 해리스 부통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은 굉장히 좌클릭하는 맞아요. 느낌이 네, 들긴 엄청나게 들었어요. 들었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오히려 DNC가 끝나고 나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쪽으로 좀 다시 넘어가는 네.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50% 이상을 지금 도박 사이트 기준으로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폴리마켓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러고 나니까 좀 자본주의에 음. 좀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그 기회 경제라고 하는 네, 네. 뭐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또 네. 평가를 받는 그런 네. 정책들을 두고서 지금 좀 말이 많으니까 최근에 해리스가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네. 바이든 정부에서 하면서 뭐 니들 좀 힘들었던 규제가 뭐가 있어, 뭐 네. 내가 어떻게 풀면 될까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네. 다시 조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도 그 투자한 세금을 내가 실현을 했을 때 한국도 좀 논란이죠. 실현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것까지는 말이 되지만 내가 미실현하지 않은 물론 그것도 평가손해. 상당히 자산이 있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없어졌었던 이 뭐 출산 장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좀 확대를 하는 거 그리고 주거 안정도 필요하니까 주택을 300만 채 이상 더 늘리고 그걸 위한 또 저가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면 인센티브 전부 다 이게 채권 쪽에다가는 뭔가 조금 안 좋은 뉴스를 던지고 주식시장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미국이 원래 뭔가 기회를 많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걷어가면서 서로 성장하는 경쟁도 하면서 성장하는 구도를 만들었던 걸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좀 까먹었던 건데 근데 좀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정말 토론에서 이걸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해줘야 판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세제안을 이어가면서 네. 그래서 그걸 이어갈 거냐는 질문을 선거 캠프 측에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사실상 공식적인 네. 공약으로 더, 되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실현 자본소득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대상 자체는 순자산 1억 달러 네, 이상이어가지고 저희는 해당 없고 네. 완전 그냥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이제 계속 세금 안 내고 살아가는 이제 CEO들 네. 네, 네. 진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완전 부자들을 이제 겨냥한 거기는 하지만 이제 약간 그게 어쨌든 주식시장 전체의 투심에 너무 상징적이죠. 문제가 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항상 그런 세금 이슈에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기 그래서 때문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총액 그 차이를 보면은 1조 몇억 달러에서 3조 1조 1000억 까지 올랐는데 그러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 25% 세율을 매기면은 4,9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데 4,950억 달러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 표현을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에. 비판을 하는 거죠. 기업이 내는 건 아니죠. 네네. 주주가 네네. 근데 비율 찰떡같이 들었죠. 엔비디아를 해서 막 체감이 되게 사람들을 하네요. 막 이렇게 자극시키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되고요. 네. 예, 우선 해리스는 제가 보기에 뭐 공약이 완성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해리스의 승리의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부동층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좌파적인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지 그게 정책적으로 될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두 번째는 그 정책화, 그런 세금이 정책화가 되려면 민주당이 분류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상원은 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요. 2년에 한 명씩 33명, 33명, 34명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사람이 33명인가 그런데 그중에 23명이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은 10명.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면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겨우 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3명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야 된다는 건데 그중에 한두 번만 잃어도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블루 수익 가능성은 굉장히 제일 많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본소득세 이런 게 만약에 블루 수익 가능성이 높았다면 지금 증시에서 막 떠들 텐데 지금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이 자본소득세가 들어있는 바이든의 세제 개편안이 몇 년째 계속 통과가 안 돼서 이제까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말씀처럼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그걸 그대로 실현할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추진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추진을 하더라도 또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또 이제 그거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 통과 가능성도 낮고 통과 혹시 된다 해도 연방대법원 이런 데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권의 색깔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왼쪽이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확실히.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니까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펜실베이니아나 이런 정치색보다 좀 경제적인 상황 자신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그런 경합주에서는 그렇죠.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펜실베이니아, 네.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들이 다 사실 트럼프가 훨씬 한동안 우위를 보였다가 네. 그 지역들이 이 제조업 망가지고 나서 트럼프 공약 때문에 한동안은 좀 기대를 걸었던 주니까. 네, 네. 근데 또 막판에 지금 이 TV 토론 하기 직전 주에 또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좀 밀리는 게 나오니까 정말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 노동절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전혀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토론이 있고요. 네. 토론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굳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표차 여기서 엇갈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조사와 저 조사를 보고 뭐 지금 판세가 이렇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뉴페이스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대선에서 바이든보다 더 경쟁력은 있는 민주당 후보가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컨벤션 효과가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해리스 입장에서는 돌풍을 확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동력을 그러네요. 유지하는 것도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예, 예. 그 이번에 계속 이제 약간 트럼프 쪽에서 해리스를 공격했던 게 맨날 스크립트만 읽고 네. 뭐 인터뷰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네, 네. 하니까 이제 이번에 CNN하고 결국 인터뷰를 하기로 네, 네. 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왈츠 부통령 러닝메이트랑 같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CNN으로 정한 게 MSNBC는 너무 민주당 그 색깔이 너무 강하고 네, 네. 뭐 ABC는 이미 토론을 하기로 했고 뭐 다른 데들은 또 폭스 이런 데는 당연히 할 수 없고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뭔가 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CNN과 CNN 전혀 중립적 차 않아요. 떼고 포 떼고 MSNBC와 거의 가치가 있어요. MSNBC보다는 조금 아, 그렇죠. 덜 이제 그거보다는 덜 해 보이니까 이제 명분 찾기. 네, 명분을 이제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편이니까 이제 네, 네. 뭐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어쨌든 언론과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네.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 오늘 8월 28일 오전 기준으로 벅샤 해서웨이가 시총이 1조 달러를 넘겼어요. 기술주가 아닌 종목으로는 미국 증시 사상 최초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굉장해요. 네. 그 저희 아까 방송 전에 요인을 분석을 했잖아요. 애플이랑 아,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아서 명확한 진단. 넘긴 거라고. 사실이니까.
아니 애플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계속 팔고 있죠 지금. 근데 사실은 네. 벅셔 웨서이가 지금 1조 달러 넘은 거는 네네. 그동안 투자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뭐 비자라든지 아멕스라든지 네, 뭐 네. 이런 데 투자가 많았고 특히 뭐 프로그레시브 이런 보험사들도 네. 요새 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런 포트폴리오들의 주가가 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회사 가치가 올라간 거죠. 고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들을 쫙 샀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확실히 보험사나 이런 것은 금리가 올라 있어야 굉장히 큰 이득을 보니까 그런 근데 부분은 월스트저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금 팔 때 네네네. 벅셔 웨서이가 팔 때 살 기회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딴 JP 모건이나 이런 데 비해서 덜 오르고 네. 좀 어려웠죠. 네네. 왜냐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국채를 그동안 많이 샀었어요. 저금리 네. 시대 때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채권을 많이 샀다가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네.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백억 달러 될 정도로 많아서 그 부담이 컸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 미실현 손실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효과를 딴 데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주주가 막 팔아서 덜 오르고 있거든요. 네. JP 모건은 지금 사상 최고가, 뭐 골드만삭스도 사상 최고가 이런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못 오르고 있죠. 그럼에도 또 벅셔웨이는 그건 샀어요. 울타뷰티는 또 아, 샀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경기 침체기에 이런 화장품 소비 이런 부분은 또 소소하게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사들에 대해서 이익이 좀 떨어질 수 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가 떨어지고 있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아보는 또 그런 부분으로 제가 도대체 그- 뭐를 저가 매수를 하려고 그럴까 참 궁금하긴 그렇죠. 합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은 그냥 이제 단기 국채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만 계속 일단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울타뷰티를 샀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거겠지만 네. 이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만 보면은 뭔가 진짜 큰 경기 침체나 뭔가 한 방이 올 것에 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노아의 방주 뭐 짓고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불안한데 사실 그 엘프뷰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컨콜에서 이제는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가 됐다라는 네. 이제 그런 발언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언제 아니었나요? 그쵸. 그쵸. 그런 네, 또 아무튼 여자들에게는 필수 소비재이기는 한데 이제 네, 전반적으로 그쵸. 예, 네. 퍼져요. 남자들도 하고 좀 나이대도 연령대도 그쵸. 어려지고 꼭 필요하다, 맞아요. 살 네. 때. 선크림을 꼭 바르시라니까. 아, 이렇게 저는 좀 이제 바르시고. 점점 까매지고 있는. 아무튼 저 이게- 필수 소비자가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뭔가 이제 월타뷰티 같은 사실 여기에 이제 좀 젊은 층들한테 물어보면은 많이 갈리더라고요. 나는 세포로 가는데 하는 좀 거기는 이제 너무 올드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세포라가 주지 못하는 얼타뷰티만의 엄청난 그 로열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무조건 얼타뷰티만 간다 하는 쪽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다른 데도 아니고 버핏이 화장품을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네. 이제 뭔가 사드리는 건 없는데 그 중에서 굳이 화장품을 이게 참 네.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주총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 네. 전체 맥락 중에 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도 많지만 정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게 이번에 하면서 현금 확보한 게 2,700억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 이미 또 계속 또 팔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을 거고 그때 버핏이 했던 발언들 중에 뭐 애플을 살짝 옹호하기도 했지만 본인은 야구에 약간 비유해서 나는 좋아하는 공에만 휘두른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기회를 기다려 오고 있고 지금은 뭔가 마음에 들어서 살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라는 거 그때 더 명확하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3개월물, 6개월물 사가지고 그 국채로 현금을 계속 굴리고 거기에다가 있는 지분들은 애플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고 그러면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더 공격적이진 않은 것 같고 얼타뷰티나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 토드콤스나 네. 이 밑에 있는 정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이제 사는 작은 주식들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할들을 분담을 해가면서 미래 대비를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번은 기다리고 그때 싸게 살려고 왕창 모아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확실히.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자고요. 가치 투자자는 싸면 사고 비싸면 팝니다. 지금 저는 그냥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싼 게 자기 기준으로는 없으니까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고 뭔가 뭐 진짜 세계가 망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워낙 주가가 비싸고 좀 싸질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단기 채권으로 굴리고 있는데 사실 머니마켓 펀드 이런 데 단기 채권으로 굴리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일부는 지금 채권 뭐 핌코라든지 사실 유명한 채권 회사들 블랙락 이런 데서는 지금 듀레이션을 넓혀라. 그러니까 뭐 그동안 2년, 3년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10년, 뭐 5년, 10년, 7년 뭐 이런 것도 살만할 때가 왔어. 왜냐하면 페드가 금리를 낮추고 경기는 좀 둔화되지만 뭐 괜찮은 정도라고 보면 그런 쪽에서도 금리가 많이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듀레이션을 늘려라라는 권고들이 나오지만 그걸 안 듣고 계속해서 머니마켓 펀드로 몰리는 돈이 많은 거는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 공포라든지 중립금리가 계속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쪽 듀레이션 늘린 쪽에서는 뭐 그 혜택이 없겠네, 돈을 많이 못 벌겠네. 뭐 그런 요인들은 당연히 국채가 계속 쏟아지는 그런 수급 요인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확실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쨌든 재정 적자는 훨씬 심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또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네. 진짜 오늘 아침에도 그 머니마켓 펀드에 잭슨홀에서 그렇게 승전보를 올렸는데도 여전히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더 늘고 있다. 네. 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네. 시장 한쪽에서는 계속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또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페드가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서 단기 쪽에서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만 네, 네. 장기 쪽은 뭐 그게 되겠어? 네.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네. 가지를 봤을 때. 2주 후에 볼 때는 뭐 토론회부터 해서 어떤 고용 보고서도 있고 토론회 진짜 많은 것들이 이젠 줄줄이 이벤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주류경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임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인플레는 이제 우리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동안 물가는